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문구석이란 데에 문도령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다. 글도 잘하게 되고 활쏘기도 늘자 서울에 가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 서울로 가서 글 공부와 활쏘기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 부모님은 내가 정 그런 생각이라면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책과 활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가령나라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앞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다. 예쁘고 재주 있게 생긴 처녀였다. 문도령은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처녀한테 가까이 가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말을 했다. 처녀는 아무 말 않고 바가지에 우물물을 휘휘 저어 티 없는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뜨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버드잎을 한 줌 흩어서 물에 띄워가지고 주었다. 문도령은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쉬엄쉬엄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처녀에게 돌려주면서 물을 주려면 고이 주지 왜 버들님을 넣어주는가.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그러지 못하군 하고 말하였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도련님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길을 건너라 목이 몹시 마를 터인데 목마를 때 물을 마구 들이키면 체하기가 쉽습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드시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문도령은 그 말을 듣고 그만 무안해졌다. 그런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한 그릇을 모르고 얇은 소견으로 그만 실례를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는 자기는 가량나라에 사는 자청비라고 하면서 도련님은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문도령은 문국성에 사는 문도령으로 서울에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자청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우리 오라버니도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오래전부터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 같이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고 물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예쁘고 생각이 뛰어난 처녀의 오랍이라면 아마 훌륭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과 같이 공부하게 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서 두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자청비는 오라비를 서울로 갈 차비를 해주어야겠으니 그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하고서는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갔다. 자청비는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말을 했다. 부모님은 자청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나이도 멀고 먼 서울로 보내기가 뭐한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낯선 곳으로 혼자 떼어보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자청비는 꼭 보내달라고 졸라댔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로 달래보고 얼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자청비는 자꾸 졸라댔다. 이렇게 자꾸 졸라대니 부모는 그만 화가 나서 내 맘대로 하라고 하고 역정을 냈다. 이렇게 하면 자청비가 서울로 가겠다고 조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자청비는 내 맘대로 하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울로 갈 차비를 차렸다. 자청비는 남자 옷을 갈아입고 책과 활을 메고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는 대로 왔다. 그리고 누이한테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와 같이 서울로 향하여 길을 걸었다.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었고 생일을 물으니 한날 한시였다. 그래서 둘은 더욱 다정해졌다. 한참 가다가 문도령은 길동무인 자청비의 오라비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길동부가 남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걸음길이도
남자 같지 않고 몸짓도 남자 몸짓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하고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체를 알아볼 궁리를 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깨를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공부하러 서울로 가게 되었으니 우행제를 맺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자청비는 오라비도 그 좋은 생각이라고 곧 찬성을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활을 멀리 쏘아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활을 쏘았다. 화살은 12발 걸음에 떨어졌다. 자청비 오라비의 화살도 쏘았다. 자청비 오라비 화살은 24발짝 앞에 떨어졌다. 그래서 문도령은 동생이 되고 자청비 오라비는 형이 되었다. 이렇게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는데도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가 여자 같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자청비 오라비가 정말 남잔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높은 산 고개 위에 다다랐다. 둘은 거기서 쉬면서 산구경을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를 보고 형님, 우리 여기서 오줌을 누워서 누가 오줌 주기가 멀리 뻗치는지 내기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자청비 오라비 역시 그거 참 재밌는 내기라고 하면서 곧 오줌 내기를 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오줌 주기를 뻗쳐보았다. 문도령의 오줌 주기는 바로 앞산 봉우리에 닿았다. 그런데 자청비 오라비의 오줌 주기는 두서너 봉우리 저쪽에 가 떨어졌다.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만 붓대롱을 대고 오줌을 누웠기 때문에 먼 데까지 나가갈 수가 있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여러 번 내기를 해봤는데도 자청비 오라비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에 와서 문도령과 자청비의 오라비는 한 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자게 될 때에 자청비 오라비는 사발에 물을 하나 가득 떠가 두 사람을 자리 한가운데 놓고 사발을 물에 엎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자라고 또 부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둘은 물그릇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곤 했다. 그럭저럭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서 내려와 장가를 들라는 편지였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를 떼어놓고 혼자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장가들겠다고 답장을 써보았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공부를 그만두고 어서 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또 왔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오는 날을 몰라라 하고 답장을 써보냈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혼인날을 물려달라 하면서 답장을 써보냈다. 그런데 집에서는 또 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미처 다 읽지도 못하고 또 편지가 왔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겠다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문도령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한테 편지를 보이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다고 말을 했다. 자청비 오라비도 동생이 집에 간다면 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고 말을 했다. 문도령은 형님은 그대로 계시어 하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나도 부모님의 명령이라 하늘 수 없이 집으로 가지만 장가만 들면 곧 다시 올라와서 형님과 같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였다. 자청비는 처음 문도령을 보자 마음에 끌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뿌리치고 남자 차림으로 서울까지 따라와 한 집 한방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문도령이 딴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 혼자 서울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랫동안
못 뵌 부모님도 뵈야겠고 또 동생의 잔치에도 가봐야 할 테이니 나도 동생과 같이 떠나야겠어 하면서 서울을 떠날 차비를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 오라비를 혼자 떼어두고 가기가 미안했던 참이라 자청비 오라비가 같이 떠나자는 것이 굳이 말릴 필요가 없었다. 며칠을 걸어서 자청비의 고향에 가까이 다가왔다. 마침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오랫동안 길을 걷느라고 땀을 흘리고 먼지도 썼으니 이 맑은 물에 목욕이나 하고 가세 하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둘이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는 목욕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으니 동생은 물 아래에서 하고 나는 물 위에서 하겠다고 하고는 냇물 위쪽으로 갔다. 자청비의 오라비는 사실은 자청비, 즉 문도령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슬퍼졌다. 서울서 3년이나 한 방을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엄격하게 지내 스스로가 뉘우쳐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문도령을 자기 여자로 눈치채지 못하고 또 아무런 생각도 못했던 게 원망스러웠다. 이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문도령에게 알릴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냇가에 서 있는 수양벌이 이빨을 뜯어 거기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글을 써서 냇물에 띄웠다. 문도령이 냇물 아래쪽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버들잎이 떠내려오는 걸 보고 그 버들잎을 집었다. 그 이파리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 무국성 문도령아, 한방에서 연 3년을 같이 자고도 남자 여자를 못 알아보다니 야속하다.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는 무얼하러 서울에 갔노. 문도령이 그리워서 그립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는 자청비의 인의 마음 그지 알지도 못해 보구나. 문도령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황급히 뛰어올라 냇물 위쪽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자청비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았다.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근방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청비를 보이지 않았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나는 채 몰랐구나. 너의 마음속에 간직한 깊은 마음이 나는 몰랐구나. 조금만 기띔했어도 이럴 수가 있겠는가.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어서 이리 돌아오너라. 문도령은 이렇게 소리쳐 보았다. 그런데 자청비는 아무 데서라도 대답이 없고 나타나지 않았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의 부모님들은 문도령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며 결혼잔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국성 문도령은 자청비의 그리운 생각만 가득했다. 그러나 자청비를 만나볼 수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장가가는 전날 죽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이 집에서는 잔치에 쓰려고 만든 음식을 초상에 치르는 음식이 되고 혼인을 축하하러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은 초상을 치르는 문상극이 되고 말았다. 한편 자청비는 버들잎을 띄워 보내고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좋은 신랑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기로 했다. 자청비는 혼인 예식을 마치고 가마를 타고 시행길을 떠났다. 자청비 마음속에는 문도령의 생각만 가득했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흐르고 두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이렇게 시댁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산 목퉁이에 이르니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해서 가마채 내려놓고 보니 거기에는 새로 쓴 묘 하나가 있었다. 자청비는 그 옆에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누구의 묘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문국성에 있는 문도령의
장가가기 전날 죽어서 써놓은 묘라고 말을 했다. 자청비는 가마에 내려서 그 묘를 갔다. 그리고 묘를 어루만지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무슨 죄함을 이리 자노. 가령나라 그 자청비가 내가 여기 왔는데도 반길 줄 왜 모르고 무슨 잠을 깊이 자노. 무심하다 문도령아 야속하다 문도령아 하면서 무덤을 치고 울었다. 자청비는 얼마를 울다가 쪽에 꽂은 금봉채를 빼어 문구성의 무덤 한가운데 금을 그면서 녹두리를 했다. 그랬더니 묘는 살그머니 두 쪽이 났다. 자청비는 두 쪽 난 묘 사이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보자 따라왔던 몸종들이 깜짝 놀라 한 사람은 자청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도련을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저고리와 치맛자락 끝이 조금만 몸종의 손에 남고 자청비는 온몸에 문도령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자청비의 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쪽으로 갈라졌던 무덤은 도로 합쳐졌다. 몸종이 손에 든 저고리의 끝은 노란 꾀꼬리가 되고 치맛자락 끝은 호랑나비가 되었다. 어느 날 꾀꼬리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하고 호랑나비가 운치 있게 너울너울 춤을 추게 돼 날아다니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저 세상에서 잘 만나 잘 지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유생 아무개는 본래 경성 사람이다. 이른 나이에 문명이 있어 20살에 진사를 하였으나 가세가 빈곤함으로 수원으로 이사해서 살았다. 그 아내 남씨는 재색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느질로 생활을 꾸렸다. 하루는 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가 건물을 잘한다 하는지라 유생이 뜰 안으로 불러들여 재주를 시험하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부인 남씨를 한참 응시하더니 도련이 대청에 올라가 안고는 크게 곡을 하였다. 유생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그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여자는 겁모도 주지 않았다. 여러 날을 머문 후에 돌려보냈다. 대엿새가 지나 유생이 바깥을 바라보니 길 위에 가마 석대를 말을 이끄고 앞에는 계집종이 역시 말을 탔는데 뒷다리는 사람은 없고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 유생이 매우 의심스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 오는 내행인데 우리 집을 잘못 오느냐 하고 물었으나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와 교자를 안뜰에 내리고 사람과 말은 바깥 마당으로 나가 요관으로 갔다. 유생은 더욱 괴이하고 의아하여 안사람에게 물으니 이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부터 저녁밥상 그릇부치가 산뜻하고 깨끗하여 생선과 육류가 모두 갖춰졌다. 유생은 또 아내에게 물으니 배불리 드시고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안채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였다. 유생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다. 하루는 안사람이 그를 나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기를 재촉하였다. 유생이 괴이하게 여겨 중문간을 보기를 청하여 얼굴을 대하고 물었다. 내 행은 어디서 왔으며 조서구 공급은 어째서 전일에 비하여 풍성하고 깨끗하며 또 나에게 서울행을 대청함은 무슨 까닭이오. 남씨가 말하였다. 이에 관한 사실은 다 다음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서울행에 쓰일 사람과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념하지 마십시오. 다만 길을 떠나기만 하세요 하였다. 유생은 몹시 의아스럽고 의심스러웠으나 사과하란 대로 하였다. 다음날 세 개의 가마가 전처럼
말을 멍을 지우고 유생이 자신의 탈 말도 안장을 갖춰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생이 부득이 말을 타고 일행을 따라갔다. 서울 남대문에 도착하여 회동으로 들어가 큰 저택 안에 안뜰에 도착했다. 유생은 중대문 밖에 말을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곧 빈집의 한 구석이었다. 바깥의 층에는 돗자리를 깔고 서책과 북과 벼르 등의 문방재우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자유에 벌려 있었다. 관을 쓴 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마치 청지기 같은 모습을 하고 노부 4~5명이 들어와 예를 갖추어 인사하기에 유생이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노자이옵니다. 이 댁은 누구 짐이냐? 신사님 댁이옵니다. 여기 좌우에 갇힌 물건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냐? 모두 진짜 스님께서 쓰실 물건이옵니다. 유생이 이러한 까닭을 헤아릴 수가 없어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밤이 깊은 지 오래가 되었다. 그의 부인이 글을 보냈는데 오늘 밤 한 미인이 올 것이니 외로운 나그네 마음을 위로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 유생은 우스갯소리를 여길 뿐이었다. 청기찌개들이 나가자 안에서는 한 상의 갈래머리 계집종이 한 절세미를 감싸고 와 촛불 아래에 앉히고 친구를 폈다. 유생이 그 연유를 풀지 못하여 어느 곳에 사는 미인인데 나와 동침을 원하는 게요 하고 물었으나 미인은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유생은 그 까닭을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미 부인의 편지가 있었고 또 미인을 품고 보니 정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그 여인과 옷과 같은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눌 비달 이불을 들어가 어수지락을 다하였다. 다음날 아침 부인 남씨가 다시 글을 써 새로운 사람을 얻음을 할애하고 또 말하였다. 오늘 밤에 또 다른 미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이 되니 시비들이 전날 밤처럼 한 미인을 부축하여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제 그 미인이 아니었다. 유생은 또 다른 새로운 여자와 더불어 오늘 지락을 보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남씨가 글을 보내 축하하였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갑자기 갈도하는 소리가 나며 한 종이 들어와 알렸다. 곰파서 대감께서 행차하십니다. 유생은 깜짝 놀라 숨이 멎으듯하여 마루로 내려와 두 손을 감추고 섰다. 조금 있으니 한 백발 노인이 노제상과 초원을 타고 들어와 유생을 보자 호련히 손을 잡고 마루에 올라가 좌정하였다. 유생이 물었다. 대감께서는 어느 존귀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곰박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도 번화한 꿈을 깨지 못하고 있군. 내가 말해주겠네. 자네처럼 좋은 팔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드물 것이네. 연전에 자네의 장인댁에 우리 집 또 역관 현지사 집과 서로 담을 격하고 있었지.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한시에 새 집에서 딸을 낳았으니 기이한 일이네. 각자 8, 9살이 되자 그 덕성과 용모, 언어와 동작이 막상막하며 또 그 심지가 서로 합하여 새 낭자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며 왕래하고 놀더니 자기들끼리 맹세하기를 장차 시집갈 때는 함께 한 사람을 섬기기로 굳게 약속을 하였다네. 이런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집에서도 모두 몰랐었지. 그 자네 당인 댁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네.
내 딸은 즉실소생이네. 나이가 개년에 이르자 혼사를 의논하면 죽기로 저항하며 옳지 않으며 다만 말하기를 이미 전에 약속한 게 있으니 암흑의 낭자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였네. 형과의 딸아이 또한 이와 같이 말하였네. 내가 딸아이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고 또 회유해 보기도 하였으나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네. 그러는 사이에 신압으로 세월이 흘러 25살이 넘었어도 여전히 시집을 가지 못하였지. 예전에 들으니 형과의 딸이 검기를 배워 남장을 하고 팔방을 유람하며 그대의 장인댁을 찾으러 다니기는 소리를 들었네. 이제 수원 땅에서 그대의 집을 찾은 후에 우리 딸에게 통지하여 약속을 하고는 자네 부인 남씨와 상의하여 이와 같이 한 거라네. 그저께 밤에 왔던 미인은 현지사의 딸이요 어젯밤에 온 미인은 이 늙은이 딸이라네. 가사, 노비, 진물, 서책 및 전초는 나와 현지사가 근둥이 자금을 내었네. 자네 평생 충분할 만큼 될 것일세. 자네는 하루아침에 두 미인과 재산을 얻었으니 옛날에 양소유에 비할 게 또 있겠는가. 자네는 정말 좋은 팔자일세. 유생이 듣기를 마치니 마치 꿈을 처음 깬 것 같아 심히 기이하고 가만히 속으로 탄식하였다. 곰팔사가 즉시 하인에게 현지사를 통하여 오라고 시켰다. 조금 있으니 한 노인이 아간에 넓은 띠를 두르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왔다. 이에 큰 잔치를 열어 종일토록 즐거움을 다하였다. 곰판서는 즉 곤대운이었다. 유생은 1호부터 1처, 2첩으로 한 집에서 활약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 하루는 유생의 처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지금 조정을 보니 당연히 특세합니다. 곰판서는 일세 나란 일을 담당하는 자이라 그일의 일은 명륜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인데 패하게 되면 두렵게 화가 미칠 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일찍이 고향으로 내려가 응거하여 화를 면할 계책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생은 그 말에 따라 가산을 팔아 차첩을 거느리고 고향에 있는 집으로 내려온 이후 다시는 서울에 들어가지 않았다. 값을 잃은 왕비가 보기가 되었고 당위에 모두 주찬되었다. 곤대운 또한 그 속으로 돌아갔으나 유생만은 유독 연자의 죄를 벗어났으니 남씨는 실로 앞을 내다보는 부인이었다. 경기도 연천에서 철원으로 가는 길에 불견의 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원래 극락고개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일로 뒤로는 불견의 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옛날에 연천 장거리에서 얻어먹고 사는 안진뱅이가 있었다. 어느 날 역시 연천 장거리에서 얻어먹고 사는 장님을 만났다. 안진뱅이는 장님을 보고 여보시오 장님, 우리 서로 따로따로 다니면서 얻어먹을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업혀서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은 내 다리가 되어서 그걸 하면 어떻겠소? 하고 말을 했다. 장님은 이 말을 듣고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 다음 날부터 결의의 형제가 되었다. 장님이 나이에 위가 되어 형이 되고 안진뱅이가 동생이 되었다. 하루는 보계산 너머에 있는 석대암에 큰 재를 올라가다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와 장님은 절의 재를 구경도 할 겸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보계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산길을 넘어가다 힘도 들고 목이 말라 샘물을 찾아보았다. 한 골짜기에 가니 맑은 물이 솟아오는 샘이 있었다. 안진뱅이가 엎드려서 샘물을 마시려 하니
샘 속에 큰 황금 덩어리가 보였다. 안진뱅이가 이것을 보고 여보게 샘 속에 금덩이가 있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장님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어 물속에서 그 금덩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이 금덩이는 자네가 봤으니 자네가 갖게 하면서 금덩어리를 안진뱅이에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형님이 꺼낸 금덩이를 왜 내가 가져요? 형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다.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안진뱅이와 장님은 서로 가지라고 다투다가 하늘 수 없이 그 금덩이를 도로 샘에다 던져주고 복외산 넘어 석대암으로 갔다. 거기서 제를 구경하고 많은 음식을 얻어먹었다. 제는 3일 만에 끝났다. 안진뱅이와 장님은 그 절 주지중한테 복외산 아무데 골짜기에 샘 속에 큰 금덩어리가 있다고 일러주었다. 주지중은 그 말을 듣고 상자 하나를 불러서 그 샘에 가서 금덩이를 건져오라고 했다. 상자중이 그 샘을 가보니 샘 속에는 금덩이는 없고 누렁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다가 상자를 보고 덤벼들려고 했다. 죽은 작대기로 구렁이를 내리쳐서 두 동강이내 죽여버렸다. 그리고 절에 와서는 주지승한테 스님, 저 거짓말쟁이 병신들을 얼른 내쫓아 버리십시오. 샘 속에는 금이 있기는커녕 누렁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다가 물려고 하길래 두 동강이 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안진뱅이와 장님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절에서 내려와 샘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샘 속에는 금덩어리가 2개 있었다. 안진뱅이와 장님은 그 금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절에 와 주지한테 보이며 우리 같은 병신이 이런 금덩이를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부처님한테 바치겠소? 하고 말하였다. 주지는 이런 보물 중의 눈에는 안 보이고 당신들 눈에만 보였으니 이 보물은 당신네 보물이 분명하오. 처음에는 금덩이가 하나여서 서로 독차지하기를 싫어야 했지만 이제는 2개가 되었으니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지시오 하고 도로 내주었다. 그런데 안진뱅이와 장님은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 절에 와서 구경도 잘했고 음식도 배불리 얻어먹었으니 이 금덩이를 부처님 앞에 시주하겠습니다. 이 금으로 부처님의 금옷을 입혀주시오 하고 말하고 큰 절을 올렸다. 이러한 일이 있는지 몇 년이 지났다. 어느 날 안진뱅이와 장님은 내 생에 병신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어보자고 석대암으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둘이는 연천을 떠나 극락고개를 이르렀다. 극락고개의 마루턱에 올라서서 복외산 석대암 쪽을 바라보니까 복외산 쪽에는 무지개 같은 서광이 뻗쳐 극락고개를 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여러 부처가 나타나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장님 중에 업힌 안진뱅이가 이것을 보고 형님 어서 가시다. 복외산에서 여러 부처님들이 나오셔서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장님은 이 말을 듣고 뭐? 부처님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해? 나도 좀 보자 하면서 안진뱅이를 업었던 손을 놓고 발돋움하면서 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졌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땅에서 떨어지면서 오그라붙었던 2 다리가 쭉 펴지면서 성한 다리가 되었다. 이 극락고개에서 부처님을 보고 장님은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걷게 되었다 해서 이 고개를 불견의 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북제 죽은 북자면 금령리 남쪽에 벵굴이란 굴이 있다. 굴의 길이는 200발이 넘고 높이는 5길이나 되고 넓이는 6칸이나 되는 큰 굴이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굴에 큰 구렁이가 살고 있어 벵굴이라고 불렀다. 그 뱀은 어찌나 크던지 몸이 굴레가 반이나 되고 머리가 사람 크기만 하고 귀가 돋아났다고 했다. 이 뱀은
가진 요망한 짓을 다해 근처 마을에 있는 사람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해마다 15살 되는 처녀를 바쳐 제사를 지냈다. 만일 이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뱀은 사나운 비바람을 몰아와서 농사를 해치고 집을 날려보내고 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이 뱀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설인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판관으로 왔다. 이 사람은 금룡의 뱀 때문에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요물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해서 쓰겠느냐고 하며 화근을 없애버릴 작정을 했다. 설인은 젊은이 힘이라도 있고 담력이 컸던 모양이었다. 금룡동굴에 제사를 지내는 날 설인은 큰 활을 메고 칼을 가지고 포졸들한테 창과 염초와 나무를 등에 매게 하고 뱀굴로 갔다. 가진 음식과 처녀를 바치고 제사를 지내다가 큰 뱀이 나와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설인과 포졸들은 활을 쏘고 칼로 치고 창으로 찔러 구렁이를 잡았다. 그리고 죽인 뱀을 염초와 나무로 불을 태워버렸다. 설인이 뱀을 잡아 죽이려 했던 전날 밤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뱀을 죽이고 돌아올 때 내 뒤에 누가 너를 불릴 때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현몽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설인이 뱀을 잡아 죽여 불태리고 제주 판관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자꾸만 부르는 소리가 났다. 설인은 꿈속의 노인의 말이 생각나서 꾹 참고 앞만 보고 가다가 하도 끈질기게 부르는 바람에 그만 돌아봤다. 그랬더니 뱀이 있었던 굴에서 검은 구름이 무섭게 일어나더니 큰 구렁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설인이 있는 곳으로 쫓아왔다. 설인은 이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런데 너무 달려서 제주도 서쪽 아석곳이라는 곳까지 와서 엎어져 죽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구렁이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어지고 따라서 처녀를 제물로 삼는 일도 없어졌다. 그래서 설인이 죽은 아석곳을 지나는 어부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갔다고 한다. 경상남도 경주에는 북쪽으로 가면 부사성이라는 성이 있다. 이 성은 절벽을 잘 이용해서 쌓은 성이라 함락되지 않는 성으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이 성에도 함락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하고 백자가 싸우던 때였다. 백제군사가 용맹하게 쳐들어가도 이 성만은 도무지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백제군사는 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싸움도 않고 있었다. 이렇게 싸움도 없이 며칠을 지나는데 하루는 바람이 불고 비가 몹시 왔다. 그날 밤 신라 군사 앞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울면서 우리 아들 형제가 군사에 뽑혀간 지 여러 해가 되어도 통 소식이 없으니 어젯밤 꿈에 피를 흘리며 나를 붙들고 울기에 아들이 어찌 되었을까 하고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하고 왔으니 제발 성 안을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걸을 했다. 아무리 싸움을 일삼는 군사라고 하더라도 이 할머니의 애절한 말을 듣고는 안 들을 수가 없어 할머니를 성 안으로 돌려보냈다. 할머니는 성 안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더 자고야 더 자고야 하고 소리를 치고 외를 텄다. 다음날 비바람이 먹고 날씨가 맑아졌다. 신라 군사들은 비바람을 타고 백제의 군사들 쳐들어올까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다가 날이 새어 날씨도 좋아졌으므로 이제는 백제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않겠지 하고 마음을 턱 놓고 피곤한 김에 모두 자버렸다. 이때 할머니는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다자고야 다자고야 하고 소리를 쳤다. 이 소리를 들은 백제 군사들은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 성을 함락시켰다. 더 자고란 말은 신라 군사들이 덜 자고 있다는 말이었고, 다 자고라는 말은 다 자고 있다는 암호였던 것이었다. 백제 군사는 할머니의 성안을 들어보내어 신라 군사가 자는가 안 자는가 알리도록 꾀를 쓴 것이었다. 이런 꾀를 써서 부사성을 거뜬히 함락시켰다. 백제 군사는 이 할머니 덕택에 싸움에 이겼다 해서 이 할머니에게 부사성 남문 아래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지어주고 옷과 밥을 대주었다. 신라 사람들은 할머니의 앙큼스럽다고 해서 앙큼 할머니라고도 불렀고, 할머니가 살던 바위를 앙큼 바위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이 바위는 앙큼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